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기술사 담당하고 있는 김영로입니다. 자, 이번에 138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138, 올해 이제 처음 있는 시험이었는데요. 자, 138회 시험 문제, 이거는 뭐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번 문제가 관연도에 비해서 난이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출제 경향은 기존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뭐 새로 출제된 문제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들을 같이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139회는 이제 없으니까 140회가 되겠네요, 그죠? 자, 140회 시험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그리고 요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교시입니다. 1교시 총 13문제 중에 10문제를 골라 쓰는 단답형 문제죠. 총 13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첫 번째 1번 문제 보면 응집 반응의 개요, 영양, 인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정수 처리할 때 이제 응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물론 이제 폐수 처리에서도 이제 응집은 합니다만, 요 내용 우리가 정수 처리에서 같이 이제 살펴봅니다. 자, 응집의 원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응집 처리 시 이제 영양, 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10번 출제가 됐고요. 수업 시간에서도 뭐 아주 자세히 다루는 예상 문제입니다. 자, 얼마든지 예상했던 문제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분리막, 이제 막여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막여과 핵심 문제죠. 자, 막여과에서, 분리막에서 운전 제어의 정량 제어 방식, 정량 제어 방식과 정압 제어 방식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분리막은 핵심 문제죠. 출제 빈도도 뭐 18번으로 매우 높고 매회 예상되는 핵심 문제인데, 우리 뭐 막의 종류라든가 모듈의 종류, 그리고 막 공정의 구성, 그리고 운전 방법, 그리고 특징, 뭐 문제점, 장단점에 대한 내용, 막 세정에 대한 내용 뭐 자세히 다룹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처음으로 정량 제어 방식, 우리가 이제 운전 방식이라고 하면 데드엔드냐 아니면 크로스플로우냐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정량 제어 방식이냐 정압 제어 방식이냐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처음 출제됐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쪽에 경험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문제를 보고 약간 센스가 있는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정량이기 때문에, 자, 정량으로 제어한다는 얘기는 플럭스를 제어한다는 얘기죠. 플럭스 일정하게 제어한다는 얘기고, 정압으로 제어한다는 얘기는, 자, 정량은 이제 유량을 제어하는 거고, 그죠? 플럭스를 가지고 제어하는 거고, 정압은 TMP, 압력계를 가지고 제어한다라는 얘기죠. 자, 운전 방식에 따라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이제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특징을 쓰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정량 제어 방식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플럭스를 가지고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유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회수율에서는 좀 이제 정압 제어 방식에 비해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제어 방식이 될 테고, 정압은 TMP 가지고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압력을 일정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막의 관리 또는 운전 측면에서는 뭐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일정한 유량을 우리가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만, 좀 처음 보는 분들은 조금 당황했을 문제입니다. 자, 다음 란게이어 지수, 세 번째 문제 란게이어 지수 LI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고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죠. 특히 우리 상수도 이송에서 우리 수질관리기술사에서는 이송 쪽에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 상수도 이송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물의 부식성을 묻는 내용입니다. 총 8번 출제됐고,
정의, 그리고 우리 랑게 지수, LI를 구하는 계산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계산식으로부터 구한 값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 즉 양의 값을 가질 때는 어떻고 음의 값을 가질 때는 어떻고 이제 그 내용을 써주면 되는 문제죠. 자,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 하수 슬러지 쪽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번엔 조금 더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조금 더 이제 출제가 더 되는 경향은 있어요. 자, 하지만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매해 출제된다라고 하면 나오는 문제가 뻔하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슬러지 내용 중에 중요도가 높은 문제 위주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중요도로 하면 이제 형성 소화가 있겠고, 형성 소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반류수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 뭐 출제되는 문제라고 하면 농축, 그 다음에 탈수, 그 다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하수 슬러지의 재이용,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 탈수 쪽은 기계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관리 기술사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잘 출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농축도 기계식 농축들은 이제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이제 부상 분리, 그건 이제 폐수 처리 쪽으로 해서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 슬러지의 재이용, 자원화에 대한 내용인데, 자원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이제 퇴비화가 있는데 퇴비를 만들어도 쓸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비료관리법에서 원천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료로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부숙토로 사용이 되고, 그 외에도 연료탄을 만드는 거라든가 또는 시멘트 공장에 원료로 들어간다라든가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2형 형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는 혐기성 소화를 통해서 감량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고 감량이 된 잔류물을 가지고 재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단답형 문제 둘 다 출제된 유형이고요. 총 13번 출제된 예상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뤘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 5번째, 반응 공정의 단위 조작과 단위 공정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 내용 우리가 대학 때 학부 과정에서 보통 다뤘던 내용인데, 총 4번 출제가 됐어요. 자, 단순히 이제 용어 정의를 묻는 문제죠. 단위 조작이라고 하면 이제 화학적 반응에 대한 내용이 되고, 단위 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물리학적 반응이 되고, 우리 수처리에서 반응 공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처리에서 분다라고 하면은 응지 침전, 뭐 생물학적 처리 각각이 단위 조작에 해당이 되는지, 단위 공정에 해당이 되는지 쭉 설명을 해주면 되는 문제죠. 자, 요거 너무나 그 이론적인 부분이고 우리 학부 과정에서 다뤘던 그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만 4번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물론 70회부터 통계를 내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용어 정의만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추가해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과불화합물에 대한 내용인데, 자, 미량오염 물질에 대한 내용이죠. 과불화합물, 특히 그 미량오염 물질 중에 과불화합물이 최근에 좀 출제비가 높아진 그런 문제고 이슈도 많이 되고 있죠, 그죠? 과불화합물에 대해서 특성,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3번 출제가 됐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매우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과불화합물만 3번이고 다른 물질들까지 다 하면은 출제 빈도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자,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하게 다루는데 저번 수업 때도 제가 과불화합물에 대해서는 올해 이 기후부에서 요 관련 과제가 많이 요번에 이 과제를, 그러니까 R&D 과제를 요번에 공고를 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안에 보면 과불화합물의 뭐 모니터링이라든가 또는
과부란물의 이제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이슈가 되고 있고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출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딱 출제가 됐죠. 요 내용도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만 조금 더 최근 동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 얼마 전에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다음 7번째 문제, 지하수 측정망 종류 중 국가 측정망 또는 보조 측정망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자, 수질 측정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도 다룹니다. 자, 기존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고 한데, 지하수의 측정망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지하수 측정망에 대해서 요번에 또 출제가 됐죠. 총 2번 출제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수, 특히 지하수, 토양에 대해서는 지하수 또는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매회 보통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뭐 출제 안 될 때도 많고요. 특히 저번 시험, 이번 시험이 아니라 저번 시험에는 아예 출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 한 그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뻔하다라고 했습니다.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해진 문제만 다뤘던 분야죠. 하지만 이번에 출제 빈도가 낮은 이 측정망에 대해서 한 번 더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 빈도는 낮지만 수업 시간에 좀 추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째 문제, 저역량 개발, 비점오염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 이제 저역량 개발, LID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요거 핵심 문제입니다. 비점오염원 할 때 아주 상세히 다루는데, 비점오염원은 우리 수질관리기술사에서 전체 범위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91회 출제가 됐는데, 70회부터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90회란 얘기는 매회 한 문제가 아니라 2~3문제 출제되는 그런 분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충분히 예상했던 핵심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서 뭐 자세히 다뤘고요. 자, 9번째 조류죠. 조류도 핵심 문제예요. 그죠? 매회 출제되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조류, 특히 부역량화 내용들 해가지고 자주 출제가 된 문제다. 그 중에 남조류, 그죠? 유해조류, 독소를 분비하는 남조류에 대한 내용인데, 남조류에 대해서는 총 8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조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죠. 남조류의 독소 종류, 그리고 이 독소의 특징, 그리고 발생 원인, 그리고 이 남조류가 발생했을 때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뭐 자세히 다루는데, 이번에는 분석 방법을 묻는 내용도 포함해서 출제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석 방법을 묻는 내용은 처음 출제됐습니다. 분석 방법까지는 그동안 묻지도 않았는데 이번 출제됐기 때문에 이 분석 방법도 뭐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추가해서 남조류 다룰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핵심 문제지만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처음 출제됐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조류경보제 10번째 문제, 조류경보제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핵심 문제죠. 조류경보제. 남조류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조류경보제 하는데, 예전 수질예보제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수질예보제도 뭐 같이 묻는 형태로 출제됐다. 즉 4대강 사업하면서 조류경보제만 가지고는 조류에 대해서 대책이 안 되니까 그 보호 인근에서 이제 우리가 수질을 같이 또 모니터링 했던 건데, 지금은 조류경보제하고 합쳐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류경보제에서 관찰 지점으로 포함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28번 출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 부역량화와 관련해서 또 출제됐죠. 부역량화도 뭐 우리 조류와 함께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부역량화의 산정, 부역량화 지수에 대한 내용이죠. 부역량화의 지수, TSI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뭐 자세히 다루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상했던 문제고요. 최근에 또 이제 뭐 예전부터 출제됐던 문제이긴 한데 최근에 좀 출제 빈도가 또 높아진 그런 문제입니다. 자, 부영양화 지수 요번에 단답형으로도 한번 출제되고 서술형으로도 한번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예상했던 문제고요. 자, 다음 12번째 문제. 비유량, 하천 밀도, 그다음에 유황 계수. 하천의 예전에 하산 계수에 대해서는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외 하천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들로 비유량, 하천 밀도, 유황 계수를 묻는 문제를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처음 출제됐기 때문에 뭐 여기부터 수자원 쪽 문제라서 출제 빈도 또 앞으로도 이렇게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출제가 언제 될지 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처음 출제된 문제다. 특히 12번 문제 포함해서 처음 출제된 문제가 하나, 둘, 세 개. 처음 출제된 문제가 세 문항이 있는데 5번, 7번, 12번이 있는데 매회 처음 출제되거나 출제 빈도가 매우 낮은 문제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교시 13문제라고 하면 13문제 안에서 정말 자신 있는 문제, 마음에 드는 문제를 골라서 10문제를 골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한 세 문제 항상 버리는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세 문제를 빼고 나머지 10문제를 쓸 수 있느냐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난이도를 얘기를 하죠. 10문제를 다 쓸 수 있으면 평이하다. 10문제를 다 쓰기 어렵다라고 하면 좀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버리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찾아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섭렵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 준비해야지 하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자, 다음 13번째 문제. 하천의 자정작용. 이것도 예상 문제죠. 4대 기작, 자정계수. 이거 뭐 수식까지 해가지고 우리 디오세그 커브 하면서 같이 다루는 내용인데 그 중에 자정작용만은 5번 출제가 됐지만 디오세그 커브까지 해서 포함해서 보면 우리 핵심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 13문제를 살펴봤는데 처음 출제된 문제가 3번, 출제 빈도는 높으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 바로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죠. 이게 한 문항 출제됐고 또 요 2번 문제도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10문항을 모두 작성하기에 쉽지가 않은 문제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문항 버린다 하더라도 2문항이 기존에 출제되던 형태와 좀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1교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보면 10문제를 다 쓰기가 좀 어려운,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교시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6문제 중에 4문제를 골라 쓴 시험이죠. 자, 1번 문제. 환경 생태 유량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죠. 자, 환경 생태 유량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물론 출제비는 높진 않지만 하지만 바로 전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낮지만 수업 시간에서 다루고 우리가 준비를 했던 그런 예상 문제죠. 자,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 있었던 시험이긴 한데 생태 유량 관련 지침을 우리 달달달 외워야 되는, 외워서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한 분들한테는 쉬운 문제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려운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유출지하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출지하수도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 중요도에 보면 별표가 있는데 별표는 우리가 70회부터 제가 통계를 내서 출제 빈도가 30%가 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별표로 표시를 하고 15%에서 30% 정도 되는 애들을 쌍동그라미, 그리고 5에서 15% 정도 되는 애들을 동그라미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있죠. 자, 그 다음 5% 이하 정도 되는 애들은 이제 삼각형으로 출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순위에선 제일 뒤로 밀어놓고 봐야 되거나 또는 안 봐도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최근 출제 빈도가 높아진 문제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한 2년 정도 봤을 때 한 전체 이 출제 빈도 한 10% 이상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얘네들은 두 가지다라는 거죠. 출제 빈도가 낮아서 최근에 출제됐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시된 애들도 있고,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두 문제는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아진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연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패수. 자, 수업 시간에 우리가 TU 할 때 염인증제도 하면서도 같이 다루기도 했는데, 자, 이 문제 출제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 과불화물과 마찬가지로 올해 기후부에서 이쪽으로 R&D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이 관심도가 높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되겠구나 했는데, 단답형으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출제를 하고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가는데 바로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자, 물론 그 전에도 두 번 출제됐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예상은 했고, 제 수업 시간에서도 요 내용은 어느 정도 조금 다루지만 별도로 좀 찾아보고 준비를 하라라고 했던 내용인데 딱 출제가 됐습니다. 자,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이것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연패수에 대해서 첫 번째, 연패수의 정의에 대해서 쓰고, 두 번째, 연계 처리를 위한 절차, 그죠? 염은 기본적으로 방리수 수질 기준 또는 우리가 그 배출오염 기준에 없는 항목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항목인데, 우리가 배터리 산업에서 나오는, 우리 배터리를 만들려면 결국은 히토류에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금속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뽑아낼 때 결국은 뽑아내는 방법은 황산을 잔뜩 써서 녹여내고, 그 다음 황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중화를 해야겠죠, 그죠? 또 가성소다를 잔뜩 넣어서 중화를 하는, 이와 같은 산 알칼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산업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와 같이 연패수가, 특히 이제 황산 연패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방류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뭐 해양으로 가면 얼마든지 해양에는 있는 물질이라서 문제가 안 됐는데, 농도가 너무 높으면 생물학적 처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 처리, 공공 폐수 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할 때 농도가 너무 높으면 공공 처리 시설에서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계 처리 시 연폐수를 농도를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법으로 뭐 정한 건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그 정할 때 방법이 OUR 테스트하고 몇 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정하게 됐는데, 자, 그 내용을 묻는 내용입니다. 저 보도 자료에도 자세히 나왔던 내용인데, 자, 2차 전지 고농도 황산 이온의 유입 농도 결정 방법 마찬가지. 그래서 연계 처리할 때 농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죠.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뤘고, 그리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도 자료 내용만 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산업단지 및 공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누출을 대비하여 설치되는 완충저류 시설. 자, 이 완충저류 시설, 이것도 단골로 출제되는 예상 문제입니다. 자, 물환경 부전법에 완충저류 시설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묻는 문제죠. 9번 출제했던 내용이고 예상했던 문제죠.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막결합형 생물학적 처리법 MBR입니다. MBR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MBR도 출제가 자주 된 문제라서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고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
MBR 공법의 개요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 공법의 종류에 대해서, 즉 침지막이냐 뭐 가압식이냐 이렇게 구분을 설명해라라는 거고, 공정 구성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MBR 공법의 장단점, 특징, 그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막 폐색이 문제다라는 거죠. 막 폐색 방지 방안에 대한 내용. 이거 수업 시간 그대로 이 순서대로 다루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문제고요. 특히 우리가 막 MBR 답안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MBR에서 총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추가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수의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 설명하시오 해서, 자, 생물학적 고도 처리죠. 자, 생물학적 질소, 인 제거에 대한 내용, 이것도 핵심 문제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고요. 생물학적 질소 제거 원리, 인 제거 원리, 그리고 생물학적 인 제거 시 AO 공법과 A2 공법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라라는 건데, 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새끼 문제가 4문제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만 써도 3페이지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6문제 살펴봤는데 1, 2, 3번 문제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1, 2, 3번 문제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문제고, 나머지 4, 5, 6번 문제는 예상 문제 또는 핵심 문제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1, 2, 3번 문제 출제 빈도는 낮지만 수업 시간에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뤘던 내용이라서 2교시 문제는 뭐 6문제를 골라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고를 때, 자, 6문제 다 쓸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4, 5, 6번 요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들은 손을 안 대고 1, 2, 3번 문제를 손을 대는 쪽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사 시험은 절대평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평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을 쭉 보면 답안이 있으면 그 중에 상위부터 쭉 가장 잘 쓴 답안부터 이렇게 쭉 그 점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4, 5, 6번은 다들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상위 10%에 드는 답안을 작성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1, 2, 3번 문제는 다들 손을 많이 안 댈 테니까 그 안에서 상위 10%에 드는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 있는 문제 6문제 다 출제됐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출제 빈도가 낮은 문제 쪽을 손대는 게 합격하는데 좀 더 유리합니다. 자, 3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3교시 6문제 출제됐는데, 자, 첫 번째 1번 문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4호에서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침에 따른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 세부 선정 기준 중 오염원 지역 종류별 세부 선정 기준 설명하시오 해서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뭐 처음 출제된 문제들까지 전부 다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자, 1교시에는 3문제가 버리는 문제고 10문제 안에 쓰는 문제다라고 하면 2, 3, 4교시는 6문제지만 앞서 2교시처럼 뭐 다 쓸 수 있는 그런 문제 출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한 2문제는 버리는 문제로 출제된 경우가 많죠. 자, 버리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나중에 시간 좀 남는 분들은 그때 가서 한번 보면,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댐 저수지 관련 내용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탁수의 발생 원인 및 거동, 특성, 장기화된 탁수의 영향, 탁수 저감 대책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출제됐는데, 이것도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처음 출제되긴 했지만 우리가 댐 저수지에서 탁수가 발생하는 이유, 물론 탁수가 발생한다라고, 즉 탁도가 높은 물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탁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조류 활성에서 탁도가 높아졌다. 그 하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전도 현상이 발생하죠. 호수에서는 전도 현상이 발생하는데 봄, 가을에 한 번씩 가라앉아 있던 저층에 있던 물과 표층에 있는 물이 한 번 뒤섞인다라는 거죠. 자, 그때 탁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 둘 다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두 내용을 가지고 탁수 저감 대책을 설명하면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출제되는 형태이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다룬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봐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제 의도만 잘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 처음 출제되긴 했습니다만,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합류식 하수 광고 시스템에서 강우 시 하수 처리장 용량 이상으로 초과되는 유입된 유입수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해라. 바로 간이공공하수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간이공공하수 처리, 우리 CSO와 함께 수업 시간에서도 아주 자세히 다뤘던 내용인데 예상했던 문제죠. 자, 간이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설치 기준, 방류수 수질 기준, 용량 산정, 소독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거 그대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죠. 자, 네 번째, 음식물 처리 시설 배출수, 가축 폐수, 분뇨 등 오염물질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연계 처리하게 되는데 하수 처리장 연계 처리할 때 연계 처리 지점 선정 시골 예상에 대해서 써라. 자, 하수 처리장 연계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는 핵심 문제입니다. 출제 빈도도 뭐 높고요. 출제 빈도 20번 출제했던 문제고 자세히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음식물 처리 시설의 배출상 음폐수를 얘기하는 거고 가축 폐수라고 문제 출제가 됐는데 지금 가축 분뇨라고 보통 부르죠. 가축 분뇨, 그다음에 분뇨, 일반 우리 그 정화조 찌꺼기라든가 생분뇨는 이제 거의 없으니까 정화조 찌꺼기가 되겠죠, 그죠? 자,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자, 하지만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하면 하수처리장에 수처리, 즉 메인스트림 쪽으로 연결을 하면은 10% 이내, 부하로 봤을 때 10% 이내로 넣어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이제 부하기 때문에 연계 처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건데. 연계 처리 지점이라는 얘기는 바로 메인스트림 쪽으로 연결할 것이냐, 수처리 공정을 연계할 것이냐, 아니면 슬러지 처리 공정, 사이드 스트림 쪽으로 연계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 사이드 스트림, 즉 혐기성 소화 쪽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농도가 높으니까 혐기성 소화로 보내서 최대한 여기서 혐기성 처리를 해서 에너지도 회수하고 어느 정도 농도를 낮춰서 그다음에 이제 반류수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수업 시간 자세히 다뤘던 내용입니다. 각각의 폐수들에 대한 성상,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 내용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수질 오염과 관련한 비점 오염원의 정의, 발생 원인, 저감 시설의 종류, 토지 이용에 따른 저감 시설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죠. 자, 비점 오염원입니다. 핵심 문제죠. 92회 출제된 문제다.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룬 내용이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예상했던 그 핵심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대표적 정체 수역인 호소의 특성과 수중의 부역량화죠. 이것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핵심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부역량화의 정의, 역량인자, 평가 방법. 앞서 우리 1교시에도 평가 방법 한번 출제됐는데, 그죠? 또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호소의 수질 관리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단답형 문제로 요 내용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서술형 문제로 부역량화 전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출제됐다. 자,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고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핵심 문제다. 자, 그래서 3교시도 보면 처음 출제된 문제가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2번 문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처음 출제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상 문제 또는 핵심 문제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교시도 마찬가지로 4문제를 모두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교시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1교시는 매회 1교시 10문제 쓰면 선방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한 거예요. 10문제 다 쓴 분들은 2교시, 그 다음에 3교시 까지 이제 시험을 본 분들은 아, 요번에 좀 감이 좋다, 손맛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마지막 4교시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계산 문제 출제될 때는 4교시에 계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4교시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긴 했어요. 계산 문제가 뭐 3문제 출제될 때도 있고 했으니까. 자, 지금 계산 문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4교시가 예전처럼 이렇게 어려운 교시다라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요번에 4교시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026년 1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도한 계절관리제. 자, 이와 같이 보도자료에서도 출제가 된다라고 제가 해서 수업 시간에서도 보도자료 마지막에 꼭 보고 들어가세요라고 매번 얘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서도 보도자료에 대해서 다루는데 수업 끝난 이후에 나온 보도자료여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다룰 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만 자, 그래서 이 시험 들어가기 전에 보도자료를 챙겨본 분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전에 특히 수질관리기술사는 보도자료 쪽 또는 그 제도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전에 보도자료를 챙겨봐야 됩니다. 자, 처음 출제된 문제지만 보도자료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반쯤 다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펌프 형식의 두 번째 문제, 펌프 형식의 선정을 위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해서 비회전도, 첫 번째 비회전도, 그 다음 펌프 특성 곡선, 그 다음에 회전수 변화시 표준 특성 변화식. 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비회전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룹니다. 출제비는 높진 않지만 왠지 요건 계속해서 출제가 된다. 상하수도 쪽에서는 출제가 이제 거의 안 되는데 수질관리 쪽에서는 비회전도는 그래도 간간히 출제가 됐던 문제라서 수업 시간에 다뤘습니다만 펌프 특성 곡선과 그 다음에 회전수 변화 시에 그 계산하는 변화 시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번씩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죠. 워낙 출제비가 낮아서 다루진 않았는데 물론 설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이것도 반만 뭐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자, 수업 시간에 다루긴 했지만 요 2번, 3번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AI죠. AI와 데이터 기반 수질 예측 모델 그리고 수질 결정론적 모델 퀄2 등을 비교해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즉 AI로 우리가 수질 예측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수치를 넣어서 그 모델 돌려가지고 예측하는 방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AI 기술 스마트 워터 그리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우리가 보면 퀄2라든가 이런 수질 모델링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다뤄요. 그 다음 스마트 워터 그리드도 다루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다뤘습니다만 물론 스마트 쪽도 다루죠. 스마트 상하수도 다룹니다만 AI를 이용한 수질 예측 모델링에 대해서는 또 이제 수량에 대해서 다루는 즉 용수에 대해서 다루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와 연계해서 이렇게 답을 써라라는 유형의 문제로는 처음 출제됐습니다.
억지로 쓰면야 쓸 수는 있겠죠. 다 어쨌든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를 수업 시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그죠? 내용을 쓰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루긴 하지만 난이도 상당히 높은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친수 공간 및 여가 생활 장소로 활용되는 도심지 하천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사고의 원인 및 유형, 수질오염 사고 대응 절차, 사고 방지 및 처리 대책, 이것도 처음 출제됐습니다. 자, 친수 공간이란 얘기는 상수원이 아니라 친수 공간이란 얘기죠, 그죠? 자, 이 친수 공간에서 수질오염 사고라고 하면 뭐 수질오염 사고는 뭐 워낙 다양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오염 물질이 유입이 되는 거죠. 오염 물질이 유입이 되는 게 점오염원에 의해서 유입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CSO 형태 같이 미처리된 오수 형태로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방류 수질 기준 초과한 그런 폐수가 이제 유입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자, 이런 것도 수질오염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외에는 이제 비점오염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화학물질이 사고에 의해서 탱크로리가 이 사고로 이 친수 공간 쪽으로 해서 그 탱크로리에 포함되어 있던 그 화학물질이 유입이 된다라든가 이런 사고에 의한 오염도 있겠고, 조류 발생도 뭐 수질 오염 사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범위가 좀 광범위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는 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그죠? 그 안에 문제 의도를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25분 안에 정리한다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처음 출제된 문제고요. 다섯 번째, 하수 처리장 및 폐수 처리장에서 건설 과정 중 최종 단계인 종합 시운전 최적화 기술의 목적, 종합시운전 최적화 기술의 목적과 이행 절차, 단계별 수행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종합시운전 최적화 기술의 목적, 이게 출제됐는데 최근에 물론 기존에 한 4번 출제가 됐던 문제고, 우리가 수질관리기술사의 그 큐넷 들어가서 보면은 문제 출제 범위가 나와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이라는 내용이 워낙 내용이 뻔하고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수질관리기술사도 이번에 출제가 됐지만 상하수도 기술사에서는 이번에 두 문항이 출제됐다는 거죠. 상수도 하수도 두 문항이 출제돼가지고 최근에 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높아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출제 빈도 높아진 문제다. 뭐 계속해서 출제 빈도 높아질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높아졌다라는 거는 다음에도 출제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내용 추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혐기성 소화입니다. 자, 슬러지 쪽에서 출제가 되면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총 46번 출제된 핵심 문제죠. 자, 혐기성 소화 예상했던 핵심 문제입니다. 설계인자, 개요, 설계인자, 운전 조건, 소화 과정에 의한 물질 변화 과정, 특징, 소화가스 종류, 소화제 종류,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소화가스 활용 방안과 향후 추세.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다뤘던 내용 그대로 그냥 출제됐어요. 자, 전반적인 내용은 전부 다 써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3페이지에 정해진 시간 안에 작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존에 충분히 여러분들 연습해서 답안을 모범 답안 작성해 분들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또 여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문제 다 살펴봤는데 처음 출제된 문제가 두 문항 1번과 4번 출제 빈도가 낮은 문제 2번 그리고 5번 문제, 그죠?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물론 3번 문제도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4교시 4문제를 다 골라 쓰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였다.
그런 교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 2교시와 3교시는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만 1교시와 4교시가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어려우면 그러면 합격이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우면 모두한테 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문제가 너무 평이하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합격 답안과 그 아쉽게 떨어진 분들의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로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시험에서는 문항수만 어느 정도 채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만 내가 합격하는데 그 합격이 쉽냐 어렵냐는 별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뽑느냐, 즉 합격자 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채점 기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각 분야별로 보면 이번에 보면 하천 해양 쪽이 10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물론 해양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다음 환경오염 계획 6문제, 합폐수 처리 6문제, 그리고 토양지하수 쪽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쪽도 보통 2문제 정도인데 이쪽 좀 많이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기타, 시운전이라든가 보도자료 기타에서 한 2문제 출제됐고, 정수처리에서는 서술형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쪽은 또 출제가 많이 안 됐고, 슬러지 쪽은 한 2문제, 평상시와 뭐 유사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하천해양 쪽이 평소에도 제일 많이 출제된 분야이긴 합니다만, 자, 이 안에는 뭐 비점오염은 부영량화, 조류 뭐 다 들어가니까 가장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된 이 형태를 보면 뭐 관연도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이번에 1교시와 4교시에 처음 보는 유형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된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총평 다 살펴봤는데, 자, 요 내용을 반영을 해서 다음 우리 수업 시간에, 물론 이제 이번에 강의 노트도 새로 개정판이 나옵니다. 다음 대비반을 시험 대비를 해서 이번에 이제 139회니까 138회니까 140회 대비반을 준비해서 강의 노트도 개정돼서 2026년판이 나오는데 그 안에 반영할 부분을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서도 여기 다루기로 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 이 문제들에 대한 풀이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험까지 좀 시간이 남았는데 그 전에 뭐 저 5월달쯤에 하면 개강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문제 총평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기존에 어떤 문제 출제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수업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